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나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항상 기쁘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저자는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완전히 자기 삶이 변했어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내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기라는 어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웨인 다이어 박사님, 그 다음에 디펙 조프라, 그리고 로이스 헤이,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하기도 하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친한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은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 읽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에서 되게 기적 같은 걸 얻고 싶지 않나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것을 선물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은 더 삶에서 많은 것이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좋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왕따도 막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자존감이 너무너무너무 낮았대요.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겪은 그 어떤 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란 걸 이해했다. 나를 괴롭힌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무력하고 불안해서 그랬을 뿐이었다. 삶에서 얻은 많은 고통들, 그다음에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까지 갔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진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점들이 변화하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거짓 신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던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겪을 수가 있어요. 자,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자,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이 받을 수 있어요. give and take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기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내가 남한테 노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삶이 계속 힘들겠죠. 남한테 잘 보이고 잘하고 계속 남한테 주고 퍼주고 그러느라 내가 고갈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구할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자. 마찬가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로운 것임을 알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깎아내릴 때,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을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혼내지 않는데 어떤 때는 혼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선생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를 느꼈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매 맞을 일이 아닌데 선생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매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래서 오늘 왜 컨디션이 안 좋으시지? 라는 거.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이 말자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도요, 가끔 화를 내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몸이 좀 아프고, 어떤 일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해서 너희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야. 엄마가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로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지. 그래서, 미안해.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은요, 이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는 세계를 누비며 웨인 다이어, 루이스 헤이, 디펙 조프라 같은 사람들 컨퍼런스라고 대규모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쁘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왕따를 당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치유를 하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자, 이분은요,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많은 일들을 했대요. 사실 나는 건강한 음식만 정석대로 먹던 사람이었다. 유기농 채식만 엄격히 고수했고 매일 직접 짠 주스를 마셨다. 심지어 밀사까지 길러 먹었다. 건강식에 집착했고 틈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검색했으며 새로 나온 슈퍼푸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국 암에 걸렸다. 나는 내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떠밀려 대부분의 인생을 소비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놀랍도록 명확히 이해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 이 사람이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 하면서 채식을 했고, 건강식을 먹었고, 유기농을 먹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어봤지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릴까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깨달았죠.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사실은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뭐 몸이 좀 안 좋았고, 아이들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그런 건강 책을 읽으면서 유기농, 뭐 현미 채식, 건강식에 집착하는 거 다 해봤죠. 막 방사능에 벌벌 떨고 농약을 두려워하고 뭐 MSG를 무서워하며 살았더니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아이가 새우깡이나 사탕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행복이야?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가? 내 아이가 과자를 그냥 조금 먹는데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 삶이 정상인가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는 이 두려움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유기농 쌀떡 뻥튀기 먹을 때는 기분이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먹으면 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죽이겠구나. 건강한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집착을 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 라면 먹으면 어때? 근데 라면 먹으면 막 이거 건강을 해칠까? 막 아토피가 생길까? 벌벌벌거리는 나의 그 불안감이 나를 더 아프게 하겠다. 그게 내 건강을 해치겠다는 깨닫는 순간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다 라는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래요. 야, 너는 되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거짓이에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 이걸 연습하는 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법은요, 매일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5개씩 적어본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점. 근데 사실 우리는요,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긍정을 들여다봐준 사람이 없어요. 항상 너는 이런 성적이 부족해. 야, 너는 이걸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야 해. 스펙을 쌓아야 취업을 할 수 있어. 뭐 편입을 해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해볼까? 항상 나의 부족한 점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나의 긍정적인 걸 매일매일 찾기 시작하면은 와, 나 제법 가치 있네? 나 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 뭐 애인이라든가 배우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가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다 받아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나를 이용하거나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관계를 끊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막 나를 이용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넌 나한테 줘야 해. 나한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제멋대로 굴면서. 이렇게 뭔가 공평하지 않은 관계에서 너무 내가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가 충만하고 서로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다를 때는 관계를 끊어서 나의 사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막대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 탓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자. 내 파트너가 늘 나를 통제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려 들지는 않은가? 그런 행위를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한의사. 그 한의사는 암에 걸려서 이분이 치료를 했지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계속 만나야 해요. 이런 약을 먹으면 좋아요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왕복 4시간 이상 걸렸대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매일 약을 다리는데 들어간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일로 얼마든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친구가 그 한의원을 계속하면 넌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4시간과 그 스트레스, 약을 다리고 그 시간에 나 음악 듣고 책 읽고 해변 산책하면 내가 더 스트레스가 없어서 건강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게 피곤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의사나 어떤 약사가 뭐 이 약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나에게 이 병을 고쳐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자, 진실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태어났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자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항상 책, 스승, 구루 등 바깥의 무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은가? 저는 그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조언을 구하진 않죠. 항상 물어보진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깨우치기만 하면 되지. 아,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내가 지금 이런 점을 잘 부족하니까 물어봐야겠다. 예를 들면 투자나 돈에 대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다. 내가 하는 것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는 것. 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꾸 막 병원을 찾아가고 막 약을 먹고 끊임없이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지만 마음이 불안하죠. 자,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연요법 전문가는 몸속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자연요법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접근하는 방법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중에 뭘 해야 될지 엄청 혼란스러웠대요. 그래서 하나씩 그 치료법을 생각을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자연요법 치료사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느낌이 들지? 종교적인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볼까? 희망적인가? 무서운가? 만약에 이 3가지를 다 동시에 해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이렇게 항상 차례대로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힘이 있다. 막 에너지가 있고 잘 될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두렵다. 뭔가 불안하다. 그럼 그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저주라고 보기보다는 선물이나 하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힘이 된다.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 내가 뭔가 아플 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뭐 나는 막 왜 몸이 이렇게 아플까? 막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선물로 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아플 때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가 뭔가 태도를 잘못했다거나 병마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막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과잉 상태가 됐을 때는 정보 금식을 고려해보자. 자, 인터넷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요. 나의 내면의 안내 시스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홍콩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뉴스에 끊임없이 폭력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대요. 홍콩은 그러지 않는데 미국은 그랬대요. 나는 남편에게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에 활기찬 음악을 틀어놓자고 했다. 남편은 기꺼이 그러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깨름칙한 기분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 일과를 음악으로 시작해도 그 많은 총격 사건은 여전히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그저 현실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의 경우도 임신했을 때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뉴스 보면 맨날 나쁜 얘기밖에 없어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나옵니다. 죽이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태교에 너무 안 좋아서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뉴스를 끊었어요. 12년 정도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뉴스는 꼭 봐야 하지 않나? 근데 뉴스를 제일 보면 안 돼요. 네. 뉴스를 이용해서 어떤 제가 봐서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뭔가 통제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것에 영향받지 않겠어. 내 아이도 저런 세상이 막 우울하다. 헬조선이다.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은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 주변에요. 범죄자 한 명도 없어요. 나쁜 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뉴스에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거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만나게 된다. 이거 저 되게 많이 믿거든요. 이게 동시성이라는 거래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작가이자 강사니까 그 팬들이 이분을 막 만나고 싶어 하면 우연히 만난 일들 정말 많이 생긴대요.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만난다거나 옷가게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옷가게 주인이 이 책의 팬이었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서 제 팬을 만난 적이 있고요. 뭐 기차역, 버스 그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만난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2018년 여름에 세부를 갔었어요. 세부를 갔다가 한 달짜리 갔다가 제가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됐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 없이 있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냄비랑 뭐 라면 남은 거랑 김치 남은 거랑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먹으려고 싸간 거예요. 그거를 세부로 여행을 온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여행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주고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고 남편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혹시 김유라 작가님 남편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근데 뭐 카카오 그런 프로필 같은데 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나? 하여튼 그랬나 봐요. 제 얼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막 팬이라고. 그리고 김유라 작가님이 이제 세부로 한 달 살기 왔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 되게 막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해외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갑자기 아파서 팔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제 팬이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런 얘기 하게 됐으니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요 얘기하면 저는 기회가 되면 분명히 만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을 쓴 아니타 무르자니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꼭 껴안는 상상을 한대요. 살인자라도 사랑하는 느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폭력과 미움의 해결책은 더 큰 폭력과 미움이 아니다.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자, 이런 것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 주변에 누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사랑으로 연민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연민의 마음을 늘린 연습을 해보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받아들이기 좀 편해졌다면 이번에는 평소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연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아이에게 매일처럼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았다면 아이에게 배고픈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비바람이 불어도 갈 데가 없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장애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킥킥킥킥 웃으면서 비웃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고 그렇게 타고나게 건강하지 못하게 뭔가 태어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걔를 괴롭히거나 뭐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잘해줘야 한다. 그 친구한테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막 약올리거나 놀리거나 할 때 절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의 아이들이 너희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엄마에게는 큰 복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만약에 누군가 아프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림받고 고통받는 삶을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걸 좀 헤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 5살? 근데 아이는 그냥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아이들에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학교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다른 것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는 공감 능력을 잘 개발할 것이고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일어서는 정말로 세심하고 지각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이라든가 부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감사도 함께 얻을 수 있겠죠. 자, 많은 책들이 에고를 없애야 한다, 에고를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에고는 거짓 자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에고가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부족해, 너는 형편없어, 너는 가치없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에고의 존재를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돼 있어요. 에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 에고는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하게 폭발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 에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고 없이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출가를 해서 은둔자처럼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에고 없이 순수하게 산다면 여러분, 에고는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우리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부족하지 않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외모가 부족해 이러니까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성형술도 하고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부족해 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대학 가고 열심히 하는 거죠. 너는 돈이 부족해, 너 가난해질 것 같아, 그지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도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 꾸미고 공부하고 배우고 돈 벌고 일하는 것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없이 에고를 떠나보내고 순수하게 사시는 정말 은둔자들은요, 수행자이면서 도인이 돼가지고 뭐예요? 너는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완전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속세를 떠나서 막 산속에 들어가 살고 막 절에 들어가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자, 에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빵을 만들고 과학자가 되고 의술을 행하는 의사가 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어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라고 하고. 그래서 에고가 우리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역할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구나. 와, 신기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에고를 또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구절이었어요. 자,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믿음은요,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더 힘들게 만든대요.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어 상실과 슬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우리를 더 인간적이게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고통에 선물이 숨어 있다라는 구절을 많은 책들에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고통을 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좋은 감정만 난 누리겠다. 긍정만 평생 누리고 난 부정적인 거 아예 받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악플을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끝에 달린 악플까지 빼놓지 않고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꺼이 내가 고통을 한번 받아보겠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악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지닐까 궁금한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막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막 지어내고 막 정말 변명하고 울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또 더 단단해지고 그보다 더한 악플이 오기 전에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겪어냈죠. 그래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드려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자, 이분은 강사, 작가 이런 걸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또 작가나 강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운나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살 때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오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 제가 청중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역행하게 될 거예요. 청중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실해서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가나 강사가 되고 싶다면 남한테 잘 보이고 남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말고 나의 메시지가 진실하면 그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요. 작가나 강연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대요. 왜냐면 작가, 강연자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자신만을 보여줘야 한다. 최고 멋지고 최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깊은 인상을 주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잠시 억압할 수 있을 뿐이다. 고통, 분노, 슬픔, 좌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느껴도 괜찮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에 숨겨진 선물을 볼 기회가 생긴다. 이 선물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늘 함께 올 수밖에 없다.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사자성어를 보면서 와 이건 진실이구나. 정말 선물과 고통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딸려오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쁘고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꾸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